Hello everybody, this is Minjung from Asian Boss. Although mental health is a global issue, not many people talk about it in Korea. So when we found out that Seolbi, a famous Korean celebrity, has been advocating mental health issues over the past 9 years, we had to talk to her. Before we get into it, don't forget to hit the notification button so you get all the latest updates from us. Let's see what Seolbi had to say. 안녕하세요. 아시안버스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보실까요? 네. 되게 이쁘네요, 카페가. 이거 다 제가 디자인. 아이디어냈어요. 빌라빌라 콜라 이름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말갈량의 삐삐에서 시작된 그 빌라빌라 쿨레라는 이름에서 네. 오마주 해가지고 만든 꿈과 희망의 어떤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빌라빌라 콜라라고 지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년 차 가수, 그리고 또 10년 차 또 그림도 그리면서 아티스트로 또 활동하고 있는 권지안입니다. 언제 데뷔하셨고 그다음에 가수가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2006년도에 타이푼이라는 혼성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혼성 그룹이 많이 없던 또 시기였어요. 지금도 한국에 혼성 그룹이 많진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그 시원시원한 그런 또 곡으로 댄스곡으로 케이팝으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주셔가지고 네,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해외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유명하신지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70대 어머님도 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7, 80대 어떤 10대 아이부터 80대의 우리 아버님까지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지도 물론 어딘가에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령대를 좀 다양하게 좀 알고 있는 게 저한테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2006년도에 데뷔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경우였잖아요. 그때 그 심정은 어땠나요? 첫 데뷔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사실 그때는 좀 너무 바쁘게 활동만 해서 그거를 실제로 제가 막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항상 스케줄이 너무 많았고. 그럼 항상 연예인이 되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네, 저는 4살 때부터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춤추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되게 방황을 하는 그런 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많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결핍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채울 수 있는 거가 저는 음악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듣고 그 다음에 TV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재밌게 웃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그리고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어떤 사실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는 삶도 꿈이었었고 지금의 내 어떤 현실에서 벗어난 다른 누군가가 되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지금의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저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결핍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재밌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예인을 꿈꿨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거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드시지 않으셨나요? 전 무조건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덤빈 게 아니라 난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사인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난 될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라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부딪히자, 이런 마음. 그래서 포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유명한 연예인 되셨잖아요. 그때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스타라는 꿈,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꿈꿔왔고, 그거를 위해 달려왔고, 그거를 이뤘고,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버렸는지 막상 그거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어떻게 견뎌야 하며, 꼭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미움 받을 수 있는 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 또 무분별하게 또 내가 해명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억울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예 전혀 저는 노하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데뷔를 하고 행복했다, 기뻤다 이런 걸 누렸던 건 되게 잠깐,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그거를 감당해내야 하는 더 어깨가 더 무거워진 느낌이었어요. 또 상업화가 되잖아요. 스타라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그때부터는 제가 저로서 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저의 의견을 사실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 자신을 많이 잃어버렸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내가 진짜 원했던 행복한 삶이었을까? 라는 것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뭐해? 라는 것과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많이 했던 거죠. 그 질문들은 언제 정도에 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데뷔하시는? 활동하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슬럼프가 왔죠. 어떻게 보면 가장 바빴을 때 네, 있나요? 가장 바빴을 때 왔죠.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됐었나요? 초반에 한 3년 동안은 스케줄이 한 하루에 7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가면 거의 침대에서 자고, 눈 뜨면 미용실 샵에 가서 이제 자면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그 다음에 차 타고 또 스케줄 가고, 그리고 노래하고 무대에서 노래하고 또 차 타면 또 다른 스케줄 가고, 그렇게 또 피곤한 상태에서 또 방송을 찍고, 대본을 볼 시간도 없이 방송을 찍고, 또 대본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작가님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무언가를 이제 저의 캐릭터대로 좀 주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듣고 그냥 이제 하고, 이게 잘하는 거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이 어떤 공장처럼 이제 저라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3년 후에 슬럼프가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활동했을 당시가 사실 온라인 문화가 막 확산되기 전에 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거든요. 제가 활동했던 시기가.
근데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모바일 메신저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포털 사이트들도 그때부터 좀 이렇게 강화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뭐 실시간 검색어라던가 뭐 키워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온라인 문화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게 엄청 많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제 댓글 문화가 생기면서 사실 좋은 글을 쓰는 분들보다는 안 좋은 글을 쓰는 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안 좋은 글들이 더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본인에게는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정말 그냥 그 악플 때문에 힘들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잔펀치를 계속 맞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정신이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죠. 계속 맞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누군가는 댓글을 그냥 하나 단 걸 수도 있지만 이거를 보는 나는 100개가 보이고 1000개가 보이는 거거든요. 타인을 비방하는 것까지 저는 그 표현의 자유가 들어간다는 게 사실 아직도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이기도 해요. 너무 그 무차별적인 그 비난의 대상이 연예인이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당연한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 감내해야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문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범죄로 인지하지 않았던 그런 문화의 그 과도기 속에 제가 있었거든요. 여성으로서 받았던 뭐 성에 대한 언어성 폭력부터 해서 인신공격성 발언, 뭐 내 주변, 내 가족, 나의 주변까지도 뭐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팩트가 아닌 이야기의 허구로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걸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또 그걸로 나는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화병이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숨 막히게 하는 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아, 나는 이미 이런 존재가 돼버렸으니 나는 버려진 대상인 건가? 난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아, 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난 이미 그냥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스스로가 생각하다 보니까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 탈출구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리셋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 리셋이 뭘까? 근데 그 리셋이 사실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악플러들을 어떻게 개인 한 명이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 무분별한 그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명이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그림을 만나면서 미술을 만나면서 제가 저를 찾기 시작했고 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를 바꿔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미술을 통해서 찾게 돼서 저는 정말 감사한 케이스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우선 악플러들은 악플은 범죄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당연하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없는 것 같아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 가면을 쓰고 보이지 않는 자기의 표현을 하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온라인 세상에서 계속 드러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악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가족분들은 어떠셨었나요? 주변 반응? 가족들은
저보다 더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명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뭐 악플이 달리고 나에 대해서 막 쉽게 얘기하고 막 근거 없는 루머들로 막 이야기들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들은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창피한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연예인은 그래 유명해서 그렇다 치면 그 사람을 비롯한 그 주변인들은 왜 그거를 피해를 같이 받아야 되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거며, 그 대상이 자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주변도 많이 힘들어했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쓰러져서 병원까지 입원하시고 많이 힘든 시간들을 또 겪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그때 생각하면 좀 가족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좀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의 친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그들 앞에 섰을 때는 그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그들 앞에선 작아지니까, 좀 더 여성이니까 더 그렇게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연예인이니까. 그때는 여성 연예인이기 때문에 좀 좀 강도가 센 그런 악플도 많았고. 여성 연예인이기 때문에 좀 더 가혹한 약간 잣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뭐 외모에 대한 비하, 그리고 그 외모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성적인 어떤 그런 언어 폭력, 그리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냥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그럼. 저는 이제 다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 거의 다 잊혀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때 생각하면 그냥 계속 그냥 두들겨 맞은 느낌이에요. 그 슬럼프 얘기를 나오셨고 그다음 미술을 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미술을 택하시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저도 좀 힘들 당시에 이제 심리 치료를 받았고, 저도 제가 이겨내고 싶고 그러니까 버텨야 되고 정말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느끼고 어떻게 이걸 뚫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방황을 했던 시기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심리 치료를 받으러 갔죠. 받으러 가서 선생님이 이제 그때 미술이라는 그림이라는 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떨까요? 원래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인데 그림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성향이. 그래서 그때 이제 미술을 추천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제 답답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려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일기로 쓰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내가 갖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희망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이제 사회에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또 힘든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회의 약자들, 내가 그런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버티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나가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나만의 언어로 풀어가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회에 정말
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시선을 긍정적으로 계속 관점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림을 처음 시작하고 한 3년 동안은 뭐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재능 기부도 많이 했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그때는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았지? 근데 막상 내가 필요할 때 되니까 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반대로 누가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았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그냥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자. 내가 오히려 그 사랑을 주는 중심이 되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더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실 그림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저는 미술하는 사람, 미술이 좋아졌어요, 미술이 치유가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미술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거든요. 버려졌던 쓸모없는 사람 같았는데 다시 제 인생을 업사이클링 시켜준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미술을 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 반응이 어떠셨나요? 제가 미술을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초반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게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큰 욕심 없이 시작을 했고 또 악플들이 또 시작이 됐었어요. 무슨 네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니 깔짝대지 마라 이런 악플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거를 또 왜 부정적으로 악플을 달아서 왜 또 그거를 공격을 당하고 미술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실제로 제가 공격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뭐 하는 이야기들도 온라인에 제 이름 태그 걸어놓고 저 도마에 얹어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연예인이 무슨 그림이야. 미술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나 봐요. 연예인이 그림을 그리고 뭐 이미지 이렇게 쇄신하려고 하나? 막 이거부터 뭐 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볍게 얘기했지만 저에겐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줬던 어떤 도구인데 사실 누구에게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뭐가 되었든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제 이름까지 태그 걸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그건 제 면전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왜 난 누군가한테 되게 미안해해야 하는 존재고 근데 예술이 뭔데? 왜 예술은 누군가는 해도 되고 누군가는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야? 라는 거에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게 예술인데? 라는 거? 이제는 옛날에 연예인 했을 때 상처받았던 것처럼 피하지 말고 부딪혀보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무대에서 내가 좋아하는 미술, 나만의 언어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무대에서 보여줄게. 라는 게 이제 그때 KBS 뮤직뱅크에서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 여성 연예인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한번 넘어보고 싶었고 KBS 뮤직뱅크 그 무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무대였나요? 그때 이제 레드라는 이제 그 음악에 맞춰서 퍼포먼스 페인팅을 했어요. 근데 그 페인팅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가나트라는 그 미술관 공간 그 갤러리에서 먼저 공연을 그 페인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뮤직뱅크에서도 했었는데 미술관에서도 공연을 하고 뮤직뱅크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이게 뭐가 쇼고 뭐가 예술이야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주최자는 나고 이 안에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난데 미술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나한테. 그래서 음악 무대에서 전 미술을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삶을 새로 찾았다는데 왜 그거 갖다가 남이 왜
그걸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을까? 예술에 대해서 더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예술이 뭔데라고. 여성이기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숨지 말고 더 공론화시키고 또 그런 여성 인권을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을 좀 더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하고 싶었고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했던 작업이 그 레드였어요. 컬러로 블랙과 레드와 화이트로 표현을 했는데 가장 맨 마지막에 이제 블랙과 레드로 막 퍼포먼스를 하고 화이트를 마지막에 뿌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지워가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우리의 상처는 덮어지는 것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도 또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는 덮어지는 거지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작업이었어요. 그 무대가 이슈화가 됐었나요? 그쵸. 그 무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엄청 이슈가 되면서 좋은 말들도 많았고 이제 근데 초반에는 이제 왜 이런 곳에서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는 방송에서 왜 이런 공포스러운 무대를 하냐라는 얘기를 막 댓글로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린 친구들이 봐야 하는 무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들이 지금 뭐 10대 때부터 연예인을 꿈꾸고 아이돌들이 그 무대에 나와서 뭐 짧은 치마를 입고 그 외모로 화려하게 꾸미고 나와서 하는 무대만이 여성 연예인으로서의 최고의 무대냐?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난 그거에 대한 거에 멈추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무대들을 더 많은 가수들이 또 K-팝 가수들이 더 많이 정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다 실력이 너무 좋고 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최고의 무대가 뭔데? 라고 이제 질문도 해보고 싶었고 SNS상의 그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하셨던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작품이죠? 2016년도에 직지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직지심경 갖다가 작업하는 그 전시회에 제가 이제 출품을 했던 작업 중에 SNS 월드 픽션 앤 논픽션이라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 작업했던 게 저에 관한 루머를 직접 만들고 그 루머가 어떤 시각적인 SNS에서의 시각적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솔비 결혼한다라는 루머를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이제 인스타에 올리고 아무런 텍스트 없이 올렸는데 그게 얼마만큼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를 실험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에 관한 기사가 났었고 그 기사가 또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 포털 사이트 그 연관 검색어에 솔비 결혼이 계속 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해서 SNS 월드가 주는 어떤 우리 사회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실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했던 작업이었어요. 음악이랑 그다음에 미술을 포함한 그 예술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뭐 메시지를 사실 뭐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되고 싶죠. 저는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버텨가는 제 삶의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들게 살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떤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그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버텨가는 삶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질타를 받고 또는 그런 어떤 공격의 대상이 돼서 정말 좀 삶의 어떤 되게 막대한 길까지 왔던 사람도 충분히 인생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정말 되고 싶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희망의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벌리지 않으면 절대 사건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그때 당시에 했던 작업도 굉장히 이제 누군가는 그로테스크하고 굉장히 좀 어두운 작업의 표현이라고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한 거 자체가 저한테는 희망이에요. 전 했잖아요. 움직였잖아요. 용기를 냈잖아요. 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비밀의 우체통이라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9월 10일이 이제 그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2012년도에 그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연히 자살 예방의 날, 그 아는 분이 홍보대사를 부탁해서 자살 예방의 날에 관한 캠페인에 이제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서 자살 예방의 날을 알게 됐어요. 저도 온라인 세상으로부터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SNS로부터 상처가 많이 있지만 SNS가 순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싶었어요. 나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날만큼은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2012년도부터 이제 SNS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9월 10일이 되면 이제 매년 하고 있거든요. SNS라는 소통 창구가 정말 안 좋은 것들로 막 이렇게 교배도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실천하고 싶었어요. 저도 제가 힘들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컸고 그 말 한마디로부터 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계기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누군가에게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 소중한 타이밍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비밀 우체통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럼 매년 몇 통 정도 오시고 그다음에 총 몇 통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0통씩은 오는 것 같아요. 총 합치면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그걸 9년을 하다 보니까 학생 때부터 이제 사회에 나오는 친구까지 이제 그 친구가 가끔씩 이렇게 9월 10일만 되면 보낸 친구가 또 있기도 해요. 그 날만 또 만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뭐 왕따를 당하고 이제 그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그 친구가 되게 많이 힘들어했는데 언니를 통해서 저도 이제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면서 이제 사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대학교를 안 가고 자기는 취업을 하게 됐다. 취업을 하게 됐는데 언니한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 저는 또 이렇게 취업을 해서 살아가는데 또 하루하루도 또 매일 힘들어요. 언니도 힘들겠죠? 그런데도 저는 또 그때 언니 말을 또 계속 발판 삼아서 또 지금도 또 힘내면 살고 있어요. 또 근데 그 친구가 또 그 다음엔가 또
또 엄마가 누가 이제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또 힘든 일을 겪고 그런 일을 또 겪으면서 저한테 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 너무 힘들지만 언니한테 오늘은 얘기하고 싶고 그렇다. 하지만 제가 맨날 이걸 언니한테 얘기는 했는데 언니는 힘든 게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사실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 글로 서로가 희망을 또 얻고 누군가는 또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구나. 또 나로부터 희망을 찾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또 책임감 또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온라인 안에서의 우리는 그런 희망을 서로 보면서 나아지는 어떤 사람들 볼 때 사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버팀목이 또 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연예인이 다시 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을 저도 저 스스로 많이 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연예인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진 않을 것 같아요. 노래 배우고 춤 배우고 어떤 아카데미에서 그냥 나의 재능을 가꿔줄 수 있는 재능을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보다도 지혜를 정말 공부해서 내가 어떤 위기에도 극복할 수 있고 무언가 나에게 공격이 들어와도 그걸 버틸 수 있는 어떤 내적 성장에 대한 지혜를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연예인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꿨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댓글 악플 때문에 공격을 받으셨고 지금도 아까 그렇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악플을 대처하고 계신가요? 무조건 피하지 않는 거. 그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언어를 쓰는 거. 저는 그게 저의 어떤 작업 방식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예전하고는 너무 달라졌죠. 그리고 그걸로부터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은 그걸로부터 막 소심해지고 더 막 위축되고 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할수록 더 강해져요. 그래? 그럼 어떻게 보여주지? 이번엔? 그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게 저한테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충분히 또 제가 진짜 뭐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던 얘기할 수 있는 또 예술이라는 게 예술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제가 접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참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냥 자기를 너무 특별하게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힘들 때. 누구나 다 그냥 보여지는 것보다 다 아픔이 똑같이 일시 살아가고 또 화려해 보이는 어떤 그런 주변의 어떤 사람도 밝아 보이는 사람도 그만한 다 아픔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에 좀 더 당당해지고 자신의 아픔을 좀 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 의견이기도 하지만 직접 제가 예술이라는 거를 통해서 경험을 했고 그거를 삶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이제 뭐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를 좀 지탱해주는 어떤 그런 좀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지팡이를 스스로가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사실 다 평범하고 다 일정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공평한 건 저는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공평한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얼마만큼 특별하게 만들 것이냐는 나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나의 시간을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그 시간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기록이 될 수 있느냐,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기록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신다면 충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냥 가끔씩은 좀 소심해지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맞는 걸까? 라는 저 스스로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그 사회적 성공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자기 자신이 정답이라 느낄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게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항상 공부하고 있고 항상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의 어떤 삶에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응원하는 마음 표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또 더 그거에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또 해서 좋은 작업으로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소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